네, 2025년 1월 28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판사하셨죠. 방희선 변호사님을 오랜만에 모시고 지금 계엄령 이후 대한민국 정치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에 이제 우리 사법기관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법기관들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건강한지 하나하나 좀 정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가장 궁금한 게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있느냐. 저도 공수처법을 보니까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뇌물 받는 공무원들을 없애기 위한 염정서 비슷한 개념이었잖아요. 거기에 나열된 범죄를 보게 되면 내란죄는 없고 이제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걸로 내란을 보는데 그렇게 법을 적용해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맞나요? 그 논란이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조금 그게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가 어지럽고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을 때는 법을 집행한다는 게 가장 명명백백하고 명쾌한 상태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없는 정도로 법은 신뢰성을 가지려면 정도를 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꼬투리를 잡거나 시비하지 못할 정도로 네. 깔끔하게 가야 되는데 네. 공수처가 내세운 그 논리는 지금 많은 현직 판사들도 얘기하고 법조인들이 얘기하고 있듯이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은 뚜렷하지 않은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공수처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말을 이리저리 섞어가지고 근거를 이렇게 엮는다고 하는데 그게 좀 옹색하고 구차하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공수처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수사권 조정뿐 아니라 뭐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 네. 그죠? 그것을 부정을 막는다고 만든 그 부분에 한해서 특수하게 만든 기관인데 그 주요 범죄가 말씀하신 대로 뇌물 같은 거 부정 부패 사건 아닙니까? 네네. 그 나머지는 경찰이나 또 검찰 일부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 경우에는 내란죄는 애당초 거기에 없단 말이죠. 네네. 그냥 누가 봐도 명백하게. 네. 다만 그 사람들이 구차하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거기다 논리를 엮은 게 공무원의 직권남용 범죄도 있다. 그 부패하다 보면 직권남용이 섞여 있으니까 하는데 그 어떤 자기네 수사권이 있는 사건에 그 이리저리 하다 보면 사건이라는 게 딱 하나로 떨어지는 게 연결된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다 보면 연결된 사건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다 그러는데 그것도 좀 옹색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직권남용이라는 범죄를 수사하다가 대개 사건에 처음부터 이것저것 한꺼번에 손을 대는 건 그건 나열된 거지 같은 게 아니잖아요. 네네. 원래 그 만든 취지는 어떤 사건을 하다가 그것만 떨어지지 않고 뇌물을 하다가 직권남용도 나오고 뭐 직권남용하다 뇌물도 나오고 또 이것저것 그렇죠. 하다 보면 자꾸 나오죠. 가지가 나오잖아요. 연결된 게. 연결된 사건을 끊어내고 버리고 여기서 안 갈 수 없으니까 자기네가 광화권 수사권이 있는 사건을 하다가 연계된 것들이 나올 때는 그것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네. 이게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그리고 굳이 그렇게 따지면 이상한 게 직권남용의 수사권이 있다 그러는데 직권남용의 수사권 일반 공무원은 되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굉장히 논란거리잖아요. 네네.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빼고는 어떠한 범죄도 소추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대통령 재직 네. 중에는. 그러면 그렇죠. 소추되지 않는다는 건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네. 만약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그 내란과 관계없이 대통령에 대해서 누가 직권남용을 고소를 했다. 네. 그럼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평상시에? 못하죠. 그건 검찰도 못하죠. 소추 대상이 아니니까 네. 어떻게 그거를 검찰에서 사건 진행을 수사에서 수사 진행을 안 할 거라고. 아무도, 경찰도 아무도 안 하죠. 네. 예, 왜냐하면 직권남용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은 할 수 있는데 그 소추 면제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거는 재직 중에 소추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그건 손을 댈 수가 없다. 네. 하고 말해서 아마 그 사건 자체를 각하해버리거나 빠꾸시킬 거라고요. 네. 그러면 직권남용죄를 맨 앞에 내세운 직권남용죄 자체가 그거가 만약 고소됐다 누가 네. 접수가 됐다 그러면 손을 못 댈 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권남용을 수사를 우리는 못하겠다고 사건 설득해서
그 반려시키면 떨어뜨려 버릴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손을 못 대는 사건을 형식적 이름을 이유로 거기에 연관된 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옹색하고 이상한 그 논리 조작이죠. 네, 그러니까 네. 명쾌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거니까 그냥 뺑뺑 돌아서 뺑뺑 온갖 돌아서. 골목길을 돌듯이 해서 이상하게 끼워 맞춘 논법인데 그건 안 맞잖아요. 이 시작을 보니까요. 처음에 이제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에서 검찰, 공수처, 검찰에 고소했다라는 기사가 떴고, 그 다음에 군인권센터라는 데가 있죠. 거기에서 27명을 공수처에 내란죄로 고발했다,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그렇게 고소고발을 받으면은, 내란죄로 고소고발을 받으면 무조건 그 사건에 맞춰서 공수처가 수사한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시작. 그게 정당한 건가요? 그건 굉장히 이상한 거죠. 내란죄를 접수해봐야 이건 우리 관할 사건이 아니니까 못한다고 각하죠. 네. 예컨대 그렇잖아요. 예컨대 경찰에다가 공수 사건을 접수하면 경찰은 그걸 안 받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 사건이 아니다 하면서. 그 다 경찰은 그 조사하다가 무혐의를 떨구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경우는 각하를 해버리잖아요. 검찰도 요새 각하를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렇죠. 아예 관할이 없을 때는.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공수처장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각하를 하지 않고 그걸 덜렁 받아서 나중에 검찰하고 서로 자기가 수사해야 된다고 싸웠잖아요. 그거는 정치적인 행위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올바른 법적인 논리는 아니죠. 뭔가 편법이나 그 이상한 그 옹색한 논리를 꾸미려고 머리를 쓴 거라고밖에 안 보이죠. 이게 어떻게 하면 뭐가 좀 될 수 있을까, 구실을 만들 수 있을까 해서 그건 우리가 법률가가 제일 해서 안 되는 일은 여러 가지 편법을 쓰는 거거든요. 편법, 네. 편법. 법이 그 신뢰를 갖고 권위를 가지려면 그거는 누가 와도 그 정정당당하고 깔끔해야 되거든요. 그죠? 네. 근데 옹색하고 이상한 거는 그건 사람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떤 경우에 이게 이렇게 이거는 명백하다. 근데 이거는 뭐 말을 꾸미면 될 것도 없고 아닌 것도 없고 애매하다 하면 이거는 버리는 거죠. 네네. 명확한 걸 취하는 거죠, 원래. 네네. 근데 이걸 안 취하고 이걸 취하면 이 사법의 정의나 권위가 스스로 이걸 저버리는 행위죠. 그게 좀 이상한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검수완박 법안을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고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들어서서 시행령으로 몇 개를 복원시켰습니다. 근데 복원시킨 거에도 내란죄에는 검찰 수사 대상이 안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심우정 씨가 이끄는 검찰청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특수부문을 만들어서 내란죄 수사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도 그걸 수사하는 게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그것도 전혀 근거 없는 그냥 이상한 행동이라고 보여요. 그냥 가장 단순한 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수사권 조정 상태에서 권한이 다녔잖아요. 네. 그럼 그건 그냥 경찰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 하면 되는 거죠. 검찰에 누가 접수를 한다고 해도 우리 사건이 아니다. 그럼 경찰로 가라고 넘겨주든지 네. 그걸로 안내라고 반려하든지 네. 그러면 될 일이 원래 검찰 수사권에 검찰에 들어오면 접수 안 받잖아요. 그렇죠. 네. 보내잖아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원리죠. 그냥 절로 보내면 이건 경찰 사건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보내면 되는 건데 왜 저렇게 공수처든 검찰이든 이상한 그 궤변에 가까운 논리를 꾸며가면서 소를 대려고 하는지 그거는 순수한 사법적 접근 태도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사회적인 주목을 끌거나 이목을 끌거나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비법적인 욕망이 섞인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오동훈 공수처장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기네 수사권이 없는 걸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직권남용에 해당이 안 될까요? 그럴 소지도 있죠. 직권남용을 확대하고 내란이 되니까 내란으로 몰릴 수도 있겠네요. 잘못하면. 글쎄요.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죠. 직권남용은 권한 없는 일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거니까 불러서 조사를 한다든지 뭐 자기들이 없는 권한을 행사한다든지 하면 걸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 논리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검수완박 법안을 문재인 정권 말기에 만들어 놓은 게 민주당 정권인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계엄령이 선포되니까 수사기관에 전부 다 이 내란으로 고소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민주당의 행태는 그건 위법은 아닌가요? 자기네들이 법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고소고발 하는 거야 뭐 국민 누구든지 되든 안 되든 할 할 수 수는 있는 있죠. 건데 네. 근데 그런 정도의 그 공당이라 그러면 거기도 뭐 전문가가 있을 텐데 되는 기간은 안 되는 기간을 가려가면서 맞는 절차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착각을 한 것이 아닌 이상은 잘 안 맞는 기간에 갔다는 거는 그건 이상한 행동이죠. 그건 오버액션이거나 뭔가 쇼맨십이나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이 정치적인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이럴 경우에 대한민국 언론이 야 니네들이 수사권을 이렇게 다 정리해서 내라는 수사 못하게 검찰 공수처 해놨는데 왜 거기다 고소 고발을 하니라고 언론이 문제제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했어야 되죠. 이 부분이 없었어요. 이거는 저 같은 기자 같은 사람들이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법조인 입장에서는 한국 언론 이거 제대로 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거 연관돼서 떠오르는 생각이 요새 저희들도 굉장히 그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암울한 느낌이 드는 게 우리 사회가 언젠가부터인지 이게 어떤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논리, 원칙, 법칙이 흐트러지고 그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감성에 휘말려서 집단으로 휘몰아가는 분위기가 그런 추세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차분한 그 논리적 분석을 하지 않는 폭토가 돼버린 것 같아요. 뭘 던지면 사람들이 우르르 그 연못에 뭐 이렇게 뭘 던지면 잉어떼가 몰려들듯이 우르르 몰려오는 감정 분위기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굉장히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 때문에 사회가 몰려다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대로 언론이 그런 기능은 조금이라도 인식이 있었으면 아니 왜 관할이 없는 데다 고소를 하냐. 그게 이게 거대 정당이 할 수준이냐. 수준이 그밖에 안 되면 비판할 뿐더러 공처나 검찰도 당신들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우리가 알아보니까 당신들 관할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받아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하고 한 번씩 단계별로 짚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짚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회적인 그 집단 감성 여론 분위기에 휩쓸려서 국가의 모든 부분들이 한꺼번에 도매권으로 휘발려 다니는 것 같아요. 그 사회가 어떤 논리적인 점검이나 그 부분에 대한 각성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아예. 네. 사법의 실패도 있지만 여기 분명히 언론의 실패가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처음 계엄령이 해제되고 났을 때 어떤 언론은 계엄 사태라고 그랬고 어떤 언론은 내란 사태라고 불렀거든요.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내란죄로 고소고발을 하면서 내란 했으니까 내란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언론이 그때 내란을 막 쓴 거는 지금 분명히 벌어진 사건은 내란보다는 계엄이었잖아요. 그렇게 언론이 내란 프레임을 만들어 간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실수를 하게 되겠죠. 이거는 뭐 언론이 정확한 보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법 위반 아닌가요? 용어의 혼란. 언론에도 뭐 언론 공정보도법이죠. 자기들이 정한 스스로 기준과 준칙이 있다면서요. 그 부분을 잘 안 지키는 거죠. 그죠. 친구윤리나 언론 보도 기준을 안 지키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 전체가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는 분위기에 편성한 그 혼돈된 의식을 가진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사회가 옛날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냥 뭔가 어이 빠져서 미쳐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런 부분을 차분히 누가 지적하려고 해도 뭐 이게 쓰나미에 밀듯이 쓸려가 버리고 그걸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도 않고 또는 그걸 누가 강하게 지적하면 흐름에 반하는 옆에서 헛소리라고 하는 식으로 오히려 면박을 주거나 뭐 반격을 하니까 그러한 감성적인 힘이 그냥 사회를 휩쓸고 다니는 것 같아요. 마치 홍수 폭포처럼. 그러니까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암담한 느낌이 들어요. 네,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심각한 언론의 실패가 있고 언론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됐을 때 경찰이 특수본을 만들고 공수처하고 경찰이 공조본을 만들었잖아요. 서로 그렇게 서로 공조본을 만들었다. 경찰하고 꼭 그거 만들었다. 서로 경쟁적으로 만들 때 이걸 조정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 전에 늘 말할 때 대한민국에 2개의 군대가 있으면 안 된다. 2개의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있으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서로 특수본, 공조본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거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 아니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사회가 건강한 어떤 인식이 흐트러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에 휘말려 다니는 그 멍한 상태가 된 거죠.
제가 지금 그 말씀 들으면 얼핏 떠오르는 게 그걸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공조본 이런 걸 맺는다고 난리치는 게 이 사람들이 이 비판론자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국가 질서를 흔들었는지 또는 이거 계엄 자체가 구시대 오응 이전의 구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굉장한 비판을 하잖아요. 우리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과거의 구태연한 행태다 그러는데 그러면 국수본이나 공조본 같은 거는 그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특수본 공조본, 네. 공조본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마치 12.12 때 합수본을 만드는 합수본. 거 똑같잖아요. 그거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때 계엄법에서 합수본을 만든 거죠. 계엄법에서 합수본을 만드는 건 개별인 것이 계엄이 왜 수사기관을 갖다 보안사령관이 왜 합수 책임자가 됩니까? 군이 이제 군정을 하는 게 계엄령이니까 군 수사기관인 수사정보기관인 보안사 밑에 경찰인 헌병도 들어오고 사회에 있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들어온다, 안기부 들어온다. 그땐 그런 개념으로 합수본을 만들어. 법에 그렇게 돼 그게 있었죠. 지금 우리 개념이 안 맞잖아요. 법을 규정을 만들면 됩니까? 성질이 맞나요? 안 맞죠. 계엄은 계엄 업무를 보기 위한 것이지 국가 기능 전체를 장악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새 말하는 대로. 사법 기능을 거기서 소홀됩니까? 계엄만 하면 되는 거죠. 계엄이라서도 아니고 합수본부라고 해서 그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국가의 검찰청하고 경찰청을 거기다 수하에 편성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땐 그 법이 그랬어요. 그건 국가 체제를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잖아요. 네네. 필요하면 서로 협조하고 자료를 공유하면 되는 거지. 왜 휘하에 두고 장악을 합니까? 검사를 왜 데리고 거기다 집어넣고 불러야 됩니까? 자기가 지휘를 하고. 그거 이상하잖아요. 네. 그 군인이잖아요. 네. 군인이고 아무리 합동수사본부나 계엄사령관 휘하에 한 분과장이잖아요. 그렇죠. 계엄사령관 휘하의 한 분과장이 왜 국가 검찰을 지휘해야 됩니까? 그거 괴상한 거예요. 그 당시 합수본부라는 것도. 자기들이 수사의 중심이 되고 싶으면 수사를 하되 그것도 특별사법경찰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성질이. 네. 경찰은 일반사법경찰이고 그렇죠. 검찰은 소위 검찰로서 수사지휘기관인데 왜 수사지휘기관은 거꾸로 수사경찰이 지휘를 합니까? 그러네요. 본질이 안 맞는 일이 마구 벌어진 건데 그러네요. 지금 이 공조본부도 기본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본질이 안 맞는 기관을 서로 다시 섞어서 짬뽕을 만들어 놓고 뭘 하겠다고 하는 혼란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12.12 이후에 합수본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 사람들이 자기들 사고는 과거의 사고가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저기 1월 15일 날 대통령을 체포하기 전에 그 경호처장 대리로부터 대통령 관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승인을 안 받고 그 휘하에 작전 배속을 받고 있는 55 경비단장을 불러서 날인을 공수처 직원이 하고 그걸 갖고 들어가서 잡았다. 저는 그것은 그리고 나중에 그 55 경비단장이 자기가 어찌어찌해서 그렇게 날인해 주게 준 거는 효력이 없다는 공문까지 보냈는데도 들어가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차분하게 따지면 법적인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될 문제죠. 네. 왜냐하면 그 보니까 대통령 경호처라는 거는 여러 가지 많은 특별법에 의한 자기들 그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 형사소송법만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외에 군사기밀보호법, 네네. 뭐 경호법 뭐 이런 기지법, 법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때문에 따로 특수한 군사상 기밀이나 국가 기밀을 보호하는 영역으로 그에 대한 통제를 따로 받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경비단장은 거기에 하부 기관으로 파견돼서 경비 업무를 맡은 하부 지휘자일 뿐인데 그렇죠. 네. 그 사람한테 이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 통제 권한을 가진 건 아닌 게 명백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그걸 받은 건 이상한 거고 그건 그 정상적인 절차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거는 관련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냐 그 권한을 넘어가고 잘못된 게 아니냐고 분명히 짚고 따져봐야 될 일일 거예요. 55 경비단장이 처음에 불려갔을 때 그걸 갖고 와 찍으라 그러니까 나는 못 찍는다 하니까 자기 상급기관인 수방사하고 더 위엔 국방부의 법무장교들을 불러서 뭐 찍어줘도 된다 이렇게 계속 옆에서 조언들을 해줬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상태에서 직원 복구 날인 도장 갖고 오라 그런 다음에 본인이 찍지도 않고 공수 직원이 찍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찍어도 좋다라고 옆에서 바람 잡아줬던 수방사나
또는 국방부에서 누가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나중에 그에 대한 공범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들어보면 55 경비단장이 뭐 갈 수 없이 관인을 가져와서 찍어줬다 그러면 그 찍어준 그 55 경비단장의 증이 있다고 해서 그건 혈액이 거기에 미치지 않는 거면 그렇죠. 그건 무의미한 거라고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어느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 관장할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 통제 권한자 주체 허가증이 아니면 네. 다른 사람 허가증을 아무리 찍어도 네. 그 55경비단에 자의로 찍어줬다 하더라도 이건 여기에 혈액이 안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무효예요. 본인이 찍지도 않았고 동수처 직원이 찍었고 수사관이 찍었고. 그러니까 지금 드린 말씀은 네. 본인이 좋아서 찍었더라도 찍었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다고. 근데 이 그- 법에 적용할 때는 네. 그걸로 군사기밀을 출입할 수 있는 허가증이 아니니까 아니다. 원천적으로 무효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와서 내가 찍어준 거는 효력이 없다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겠지. 본인이 나중에 확인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그 강요죄 같은 데 걸리겠죠. 강요죄. 네. 강요를 당한 거니까 본인도. 그러면 12.12 사건 때 그 최규하 대통령의 결재를 받는 부분이 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결재부터 받아오라고 끌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장관이 사인한 걸 보고 본인이 할 때는 시간을 적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정성화 계엄사령관 체포한 다음이기 때문에 사후 결재라서 이게 위법하다 하고 그게 내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와 비슷하게 이 55 경비단장이 자기가 찍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공문까지 보냈다. 이런 증거를 남긴 거는 최규하 대통령이 그 결재란에 시간 적은 것처럼 나중에 뒤집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근거가 비교할 때 따질 수 있겠죠. 경비단장도 하도 압박이나 위세 노력을 했는데 이거는 내 권한사항 같지 않은데 하는 자기도 그 불확실한 의식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네. 나는 찍어달라 해서 억지로 찍긴 했는데 이 효력이 권한은 내 없다. 권한도 아니다. 그걸 자기도 밝히고 싶었겠죠. 네, 네. 자기가 마치 그 출입 허가를 한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제가 볼 때 그 사태는 저도 뭐 나온 거 통해서 봤는데 그걸 요구한 측에 나중에 책임 소재를 밝혀야 돼요. 왜냐하면 55 경비단장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자가 아니더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데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 일에 있어서 어느 부대장의 허가를 맡았다고 그걸 해결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러면 그거는 법적으로 허가가 안 된 데 들어가니까 그건 허가 없이 불법을 침범한 꼴이 되는 거죠. 네. 예. 네. 이번에 계엄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12월 3일 날 계엄을 한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볼 수 있나요? 형적으로 볼 수 있죠. 대통령은 헌법상 계엄을 발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다만 그 계엄을 그 요건에 맞게 적절하게 잘했느냐의 문제가 남는 거죠. 그게 남는 거죠.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잖아요. 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고는 안 돼 있잖아요. 대통령이 없는 걸 했다든지, 근데 뭐 과거 그 현행헌법 이전에 있었던 국회 해산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러면 대통령이 원천적으로 없는 권한을 행사하려고 되는 거니까 그건 차원이 다르죠. 네. 대통령이 헌법에 계엄을 발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발하는 것 자체는 대통령이 권한 행위를 하긴 한 거죠. 네. 그러면 포고령 제1호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등 정치 행위를 금지한다. 이게 국회 해산으로 보일 수 있나요? 그거는 전후 문맥이나 내용을 관계자들하고 따져서 의미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덮여놓고 뭐 국회의 기능을 정지한다. 국회는 활동을 정지한다. 정치 쓴건 활동을 아니니까. 금지한다. 네.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는 것이 막 그게 취지가 거기에 중점이 있고 국회나 지방의회라든지 단체들을 정치 활동을 하는 게 되게 거기서 하잖아요. 그쪽 세계 사람들이 하니까 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주에 예를 들면서 든 것이라고 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국회의원들이 되게 정치 활동을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 활동을 하니까 국회 입법 활동을 금지한다 이런 건 아닌데 정치 활동이라는 건 한 정치의 주 무대의 상황을 그냥 뭐뭐 등등 해가지고 그런 의미로 뉘앙스로 표시한 거라 그러면 조금 다를 수 있죠. 입법 활동이라 그러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킨 거지만 정치 활동이라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뭐 정치 활동을 하잖아요. 수없이 하죠. 지방의원들도. 네네.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며 떠들고 국회에서도 뭐 정치 활동하면서 의원의 고연 입법 활동이 아닌 거기서 뭐 연좌 농성을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뭐 많이 했잖아요. 네네. 거기서 뭐
행사를 벌인다든지 네. 정치에서 그런 건 정치활동으로 네. 볼 수 있으니까 네. 그걸 작성한 사람이 나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쓰다 보니까 그 문헌을 제대로 못 쓴 거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넓게 봐서는 정치활동을 일체 하지 말라고 한다는 뜻을 쓴 건데 거기에 관련된 기관이 주로 국회 지방의회다 보니까 그게 문구가 섞여서 들어갔나 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받았다고 하는 그 A4 용지에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준비하라. 근데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는 게 그게 국회를 대체할 새로운 입법기관, 그걸로 봐야 되나요? 그것도 단정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나도 그 유튜브에서 헌재에서 변론한 걸 조금 봤는데 그 사람들 말로는 국회를 해산해서 국회를 정지하거나 없애버리는 게 아닌데 어떻게 국보위처럼 하냐. 국보위처럼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국보위를 하려면 그냥 국회라는 것 자체를 물리적으로 장악해서 문을 닫아가르고 아무도 출입 못하게 하고 오늘부터 국회는 해산이다 없다. 다른 기구가 임시로 하겠다. 이렇게 뭐 그런 그 의사표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없었잖아요. 네, 없었죠. 부산, 우리도 이승만 대통령 때도 부산에서 정치파동 때? 정치파동 때 네. 국회의원들 잡아갔죠. 출근하는 버스를 잡아갔죠. 예, 네. 딴 데로 끌고 가기도 하고 네. 못하게 했는데 또는 뭐 50대 국보위는 그게 아니잖아요. 국회 그렇죠. 자체를 완전히 그 활동을 금지시켜놓고 그때 해산했었죠. 다른 걸 하는데 그렇게 된 것도 아닌 걸 보면 그 사람들이 뭐 무슨 표현상 그저 그 국방장관인가 김용수가 말하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라 대통령의 재정경제 명령권 같은 비상입법이 있지 않냐. 뭐 그와 재무부처는 재경부는 관련이 있으니까 그에 관한 것들 뭐 생각이 나서 썼다. 그 사람이 헌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걸 그냥 잡다하게 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우리가 국회 자체를 대한민국 국회 자체를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다른 국회 대체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그런 흔적이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좀 표현상의 그 과오거나 그런 게 아닌가 볼 소지도 있긴 있어요. 대통령의 재정 경제 명령 기능권이라는 게 있긴 있으니까 과거에 박 대통령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도 YS 됐고 그러니까 했죠. 그런 걸 이 사람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것을 단편적인 기억으로 염두에 두고 뭐 그 같은 임시 조치라도 뭘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걸 자기가 떠올라서 그 뜻으로 쓴 거라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죠. 그 김영삼 대통령이 했다는 건 금융실명제,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다는 건 사채 동결 그런 거 얘기하시면 그때 경제에 관한 국회를 통해서 왜 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자기들이 뭐 긴급성과 긴밀성 때문에 전격적으로 하느라고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국회를 통해서 논의하면 그 밖으로 다 나가고 공론화되다 보면 거기 대상자들이 다 흐트러지니까 전격적으로 해서 했다는 거니까 실명제도. 네. 그리고 그걸 해놓고 나중에 후속 입법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걸 그 법률 전문가라면 세세하게 따질 수 있는데 국방장관 사람이 잘은 모르지만 뭐 얼핏 단편적으로 옛날에 그런 데 있어서 대통령 권한 내에 뭐 그런 그 보완적 절차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떠올라서 그런 의미로 한번 그 준비하려고 했던 거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 나름대로 그 소지가 있는 거니까 그게 어느 정도였는지는 잘 따져볼 필요는 있죠, 그게. 네. 그럼 그렇게 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에서 이제 해제 의결을 해가지고 해제를 했습니다. 이건 팩트죠. 그러면 처음에 설사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 뭐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더라도 국회가 가동돼서 해제를 요구해서 해제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미수는 아니죠. 계엄 뭐라고 하나 살인 미수처럼 살인을 생각했는데 살인하러 가다가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는데 이건 뭐 미수라 그래야 됩니까? 뭐라 이렇게 되면은 그건 미수라고 개념하고 관계가 없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물어보신 그 부분하고 연관돼서 생각하면 그게 만약 국회를 배제하고 다른 특별한 비상입법기구를 구성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면 해제가 안 됐겠죠. 해제 결의를 하건 말건 나는 모르겠다. 국회는 완전히 짓밟아서 없애버리겠다고 하면서 무슨 실력 행사가 나왔겠지. 국회가 해제 결의하니까 알았다고 해제해버리는 걸 보면 국회를 배제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구나 하는 건 오히려 그게 함정이 추론이지 않아요? 이거 설사
양가적 감정으로 왔다 갔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뭘 받아줬으니까. 모르고 뭐 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오히려 국회를 배제해서 국보위 같은 특수한 기구를 만들려고 한 것은 할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소지잖아요, 거꾸로. 그걸 할 생각이었으면 뭐 무슨 절차 형식을 따졌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강행하다가 시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무너졌거나 그랬었겠죠. 그렇죠. 예. 철수도 안 한다든지, 그런 국회의원들을 가둬놓고 뭘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후속 행동이 감지됐겠죠. 그것은 아닌 걸 보면, 굉장히 좀 어수선하고 소박한 상태에서 신용만 하다가 마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느낌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계엄을 발동한다고 하는데 이게 계엄 요건이나 상황에 적절치 않게 좀 뭔가 부적절하게 잘못 발동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만 받았거든요. 잘못 발동. 근데 부적절하게 행동을 좀 했다. 대통령이 자기 권한 행사를 좀 부적절하게 좀 이치에 안 맞게 좀 우스꽝스럽게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란이고 갑자기 왜 갖다 붙이는지 저도 처음에 선뜻 잘 연관이 안 됐어요. 자,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말기에 기무사에서 계엄 뭐 하는 문건을 검토했다 그랬는데 그때도 내란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내란을 획책했다고. 그래서 기소를 했다가 다 무죄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민주당 쪽에서는 계엄 니코로 내란이라는 이런 인식을 가졌고 또 언론도 막연히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계엄을 하거나 계엄을 했다가 실패하는 게 내란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이 프레임은 이거는 적법한 거고 정당한 건가요? 그게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법적 관념과 상식으로는 잘 쉽게 연결이 안 돼요. 뭔가 좀 이게 자연스럽지도 않고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어요. 계엄을 잘못하면 그게 내란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쉽게 짧게 생각하면 계엄을 잘못 발동하면 내란이 되냐? 그건 논리 비약이잖아요. 네. 그 내란이라는 것은 계엄이 아니라 우리 법에 나와 있듯이 국헌을 물러나게 하거나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물러나게 하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거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 계엄. 국토를 참전하는 건 국토의 한 부분이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현 국가 체제를 대립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굳이 말하자면 지리산, 빨치산처럼 한 구역을 차지하고 대한국법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죠? 그러면서 현행 헌법 법질서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그죠? 또는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거나 이런 거였는데, 그게 계엄을 발동하는 게 국토를 참전하거나, 이게 국헌을 물러나게 하는 목적으로 했다고는 그 자체로 등식이 안 되잖아요. 계엄, 굳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내란 그런 목적에 폭동을 일으키는데, 한 수단으로 계엄을 섞어 놓는 수는 있는데, 근데 계엄의 발령에 따라서 계엄군이 움직이는 걸 폭동이라고 하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폭동은 폭력적인 어떤 무력 집단의 행위를 말하잖아요. 근데 계엄이 발동되면 계엄법에 따라서 계엄군은 그냥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군이 움직였는데 무슨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난동을 부리거나 폭력을 행사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폭동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잘 안 맞잖아요. 안 맞죠. 폭동은 예컨대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통제가 안 될 정도로 폭력적인 집단 행동을 하는 걸 말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석기의 내란 음모는 그게 맞죠. 왜냐하면 여기저기 국가 주요시설 조직적으로 인원을 동원해서 네. 거기서 폭탄을 터뜨린다든지 네. 부순다든지 파괴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네. 폭동에 가까운데, 네. 그냥 계엄군이 출동 명령에 따라서 군부대가 명령에 따라서 출동한 게 폭동이라는 건 좀 그 자체도 이상한 것 같아요. 네. 폭동이라고 하려면 다수의 사람이 폭력적으로 운집을 해서 난리를 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그거 폭동이라는 개념에 집어넣는 건 되게 이상한 거 같고,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럼 보통의 내란이라 그러면은 아까 이석기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와 전화국에 어디를 하고 이렇게 부순다 이런 모의 같은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엄하고 내란이 계속 헷갈리는데 내란이 뭔지 계엄 설명해 주셨고 내란이라는 게 뭔지가 정의가 안 되고 섞어버리니까 헷갈리는 것 같은데 내란이 뭡니까? 내란은 우리 법 규정대로 하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국헌을 물러나게 하거나 아주 국토를 참전하거나 참절. 네. 국토를 참전하다면 자기 마음대로 그 불법적인 몸으로 영토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죠? 네. 뭐 콩고나 이런데 네, 네, 반란군처럼 네, 네. 아프리카 반란군, 필리핀 반군 이런 것처럼 반군. 네. 옛날에 쿠바 혁명군처럼 네. 후티. 네, 그런 거잖아요. 네. 카스트로 혁명처럼 네, 네. 그런 거니까 국토 영토 일부를 마음대로 차지하고 국권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목적 네. 또는 국헌을 물러나게 한다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데 그 현행의 헌법과 법제도 자체를 소멸시켜버리거나 헌법제를 그냥 무너뜨리는 거죠. 네. 그 헌법에 대한 국가기관의 기능을 전복시켜서 뒤집어 엎어버리거나 그걸 권내 행사를 못하게 소멸시키는 건데 결국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내란인 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남북전쟁이잖아요. 합중국이 성립되고 연방이 됐는데 발족을 했는데 네. 거기에 인정을 못하겠다고 남북이. 남부 동맹들이 여러 주가 결합을 해서 그렇죠. 군사력을 무장 집단을 만들어서 그렇죠. 그 정부군과 교전을 벌이고 남부 영토를 차지하고 그렇죠. 미 합중국 헌정 체제를 그거를 붕괴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걸 내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걸로 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그거하고 잘 맞느냐 저는 굉장히 의문이 있어요. 우리가 차분히 짚어봐야 되는데 계엄은 예컨대 대통령의 은밀히 뭐 사조직을 동원해서 옛날에 뭐 조선시대의 왕자의 난처럼 사병을 동원해서 뭐 움직여가지고 어디를 기습하거나 공격하려고 했다. 뭐 그런 건 만에하나 모르겠는데 계엄이라는 아까 말한 헌법이 부여하는 자기의 권한이잖아요. 네. 권한을 동원해서 계엄군을 조직해서 계엄군이 가서 필요한 장소에 진주하라고 한 게 그게 그런 무장 폭동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우선 복잡한 법률 문구를 떠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란의 개념하고 이게 프레임이 잘 맞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문제가요. 지금 굳이 또 비교하자면 대통령이 그런다는 건 내란은 되게 현 집권 국권 세력을 배제하고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자기가 자기를 뒤엎으려고 하는 반란을 일으켰다는 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설명이 안 되죠. 예. 설명이 안 되죠. 미국도 워싱턴 그 당시에 링컨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하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죠. 네. 남부동맹이 일으킨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12.12 사건을 나중에 이제 그 특례법에 의해서 시효를 없게 해갖고 유죄를 내란으로 법원이 판단했잖아요. 그때 보게 되면 이제 박 대통령이 숨졌을 때 저 지역계엄이 부산 쪽에서 그 직전에 이제 저 부마 사태로 지역계엄이 돼 있다가 박 대통령이 암살되니까 전국계엄 제주도 제외했고 그다음에 12.12 때 계엄 사태에서 그렇게 했고 나중에 5.18 이후에 제주까지 하면 확대 이렇게 가는 거 계엄 속에서 12.12가 일어났는데 그걸 특례법에 의해서 나중에 내란으로 한 거. 그러다 보니까 계엄이 내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은데 그 12.12 사건하고 이번에 12.3 사건하고 둘 다 계엄령이기 때문에 내란이다 이렇게 보고 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도 끼친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그 초기 그런 얘기 나온 걸 내가 들었는데 그거는 중요한 출발점이 틀렸어요. 12.11을 비교하면서 뭐 계엄을 부당하게 발동시켜서 이용해가지고 뭐 집단으로 국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쓴 것 같은데 가장 큰 출발점이 잘못된 거는 12.12나 5.18 계엄은 그게 대통령이나 집권자가 한 게 아니에요. 하위에 있는 소위 하나회 네. 소속 군인들이 작당해서 한 거예요. 네네, 12.12. 그러니까 그거는 그 국가 권력 집권자가 한 게 아니라 하위 사람들이 일으킨 반란이에요. 그래서 12.12는 나중에 재판에서 내란죄가 아니고 내란죄의 수준에 맞지 않다라고 그냥 군사 반란에 내란죄에 뭐에 맞지 않다고?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군부가 일으킨 군사 반란이라고 군사 반란이다. 군사 반란행위다. 군사상의 반란행위다. 군형법 위반이다. 예, 군사상의 반란행위이지 그건 내란이라고 그때 가지도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기억으로는. 네.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 군권을 불법적으로 동원해서 일으킨 반란 행위다. 어허. 그 뭐 우리 보면 역사상 유명한
외국에서는 선상 반란 이런 거 있잖아요. 많죠. 네. 그 반란행위라고 본 것이에요. 반란하고 내란 다른 거다. 군사 반란하고 내란 다른 그 거다. 군사 반란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최규하 대통령은 서거했지만 그 당시 엄연히 법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었습니다. 있고 아니다. 그다음에 최규하 정식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어요. 또 됐는데 네, 네. 대한대행이 있던 어떤 뭐 되든 안 되든 권한대행이 존재해서 정상적인 집권 체제가 존재하는데 그 집권 체제 주체 자체가 뭘 한 것이 아니라 그와 관계없는 하부 군인들이 작당을 해서 병력을 동원시킨 거잖아요. 네. 이거는 집단적인 무력 행사가 맞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논리가 되는데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 권한에 따라서 국권을 행사한 게 어떻게 그거하고 같냐. 행위 주체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죠. 12.12는 그런 군사 반란이다. 근데 그걸 지금 많은 사람이 내란으로 보고 있는 데서 큰 이걸 누군가가 만든 세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 내란이 되냐고 처음에 며칠 동안 나도 의문일 때 뭐 막 언론에서 나오더라고요. 민주당 말인지 12.12에도 내란에서 내용 그렇게 한 것은 북한 문란이 됐다라고 하는데 북한 문란이 된 건 맞아요. 그 북한은 뭐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내란죄라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아하. 그리고 군사 반란에 불과하지. 그렇잖아요. 군인들이 일으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쿠데타를 내란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극단적으로 말해보면 군사 쿠데타를 쿠데타를 내란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군인들이 일으켰단 말이야. 5.16이 실패했다. 그걸 내란이라고 하겠습니까? 쿠데타라고 그러죠. 제가 본 쿠데타라는 건 군사 다른 반란. 말로 군사상의 반란 행위지. 현행 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거를 그 기능을 전도시키려고 하는 반란 행위지. 소위 말해서 영어로 말하면 인서전시지. 그게 어떻게 11워 내란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 내란은 남북전쟁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하. 제가 볼 때. 네네네. 남북전쟁을 생각해보면 쉽게 안 지금 되겠어요. 이해가 되네요. 예. 자, 그러면은 이거를 12.3계엄을 내란이다라고 만들어서 퍼뜨린 세력을 추적해 들어가면 특정을 할 수 있겠죠. 뭐 어렵겠지만. 그럼 그 세력들을 처벌할 수는 있나요? 뭘로 처벌해야 되죠, 한들은? 그 사람들이 만약 뭐 행위에 나서서 고소 고발을 했다. 고소 고발한 근거는 있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가려보지도 않고 안 되는 거를 이 사람들이 무리하게 엮어서 사회를 끌고 가려고 했다면 그거에 대한 무고라든지 이런 책임을 물을 수도 있죠. 그리고- 허위 고소가 오케이. 되니까. 그리고 그걸 고소 고발을 받아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직권남용 시비도 나중에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지금 헌재에서 이제 탄핵 심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헌재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게 지금 내란 사건으로 탄핵을 하는 건지 위헌으로 하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 뭘로 판단을 합니까? 탄핵을? 그것도 지금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뭐 심리상을 본 것도 아니고 네. 뭐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단편적으로 나오는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내란이라고 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다. 네. 위헌 불법 행동을 했다고 해서 냈다고 그랬는데 탄핵 소추가 됐죠. 네. 근데 그러면 뭐 일단 어쨌든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서 또 내란을 뺀다고 그러니까 그럼 네. 뭐가 남았냐. 네. 뭐 얼핏 들으니까 무슨 계엄령을 위법 발동한 거 그러니까. 그런 뭐 무슨 뭐 하위에 지시한 거 이런 걸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처음에 뉘앙스가 매우 바뀌어가지고 좀 모호한 상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탄핵이라는 건 전에 우리 헌법전문에서도 한번 이미 여러 번 밝혔지만은 위법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전부 탄핵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대한 위법으로 불법으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국가에 해가 되고 위태롭겠다 하는 칙에 이르는 그 큰 중태대한 불법을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바꿔놓은 게 그에 맞는지는 좀 천천히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박근혜 내란도 아니라 그러면 그죠? 계엄령을 잘못 발동하면 그게 그렇게 그 국가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거냐? 대통령을 당장 축소해야 될 만큼 중차대한 위법이냐? 그런 부분. 그 우리가 볼 때 가장 상식에 부합하는 건 대통령이 자기 권한 행사를 할 때 무리하게 잘못했구나. 그게 좀 무리하게 오버 액션을 했거나 하는 거는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마냥 그거냐. 근데 고위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그 자기 권한을 무모하게
과잉 행사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많죠. 네. 예, 그럴 때 그러면 다 그 사람을 중대한 불법이라고 해서 자리에서 내쫓는 만큼 크냐. 경고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겠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할 때, 탄핵 파면을 할 때, 그 당시에 헌재에서 했던 거는 그런 사유였던 거예요. 그거랑 비교를 많이. 그때는 그 국정을 최순실이라는 여자한테 맡겨서 국정농단. 권한 없는 사인이 국권을 행사하게 만들었다. 또는 재벌하고 연결해서 그 묵시적 뇌물을 받는 큰 일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서 중대한 부정이 많았다. 이런 식으로 갔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재에서 심리를 파면하는 결정을 내릴 때, 아까 말한 내란과 외환이 아니면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도 그런 걸로 파면을 했단 말이에요. 헌재는 그렇게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건가요? 저 사법부랑 달리? 파면을 결정할 때.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이 아니면 소추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소추되지 않는 형사 책임을 안 묻는다는 거니까. 형사 책임을 안 묻는다고 해서 다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위협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딴 나라도 그 대통령이나 고위직 인사들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큰 뇌물을 받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탄핵을 하기도 하니까. 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예. 그럼 우리 헌재는 아까 내란과 외환. 클린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란과 외환이 했다고 해서 탄핵을 논의하긴 하니까. 예, 닉슨도 불법 도청이라는 그러네. 트럼프도 국가적 차원에서 이것이 용납될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탄핵 심리는 해갖고 대통령 파면을 할 수도 있고 기각을 할 수도 있고 파면이 돼버리면 대통령은 지금 아웃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내란죄 부분이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다가 기각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파면을 했는데 파면 사유는 내란과 상관이 없이 다른 걸로 파면되는데 그거 지금 와서 보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그거 탄핵 사유가 돼 이런 시비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극단적으로 그런 논란도 나올 수는 있죠. 박근혜 대통령도 그게 되는 거냐 하는 논란은 지금도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잖아요. 네. 그런 거 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게 맞는 거냐, 특히 국정농단이 맞는 거냐, 그런 논란은 지금도 남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걱정되는 게 그게 심도 있게 그런 건 차분히 연구해서 된 일이면 좋은데, 그때도 그렇고 요새 더 심해졌는데, 사회적 집단 분위기에서 휩쓸려 가버리잖아요. 네. 헌법재판소도 그 사회적인 큰 압력 분위기에 휘말린 거는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네. 그게 네. 여론이나 압력에 무관하게 자신들이 차분히 앉아서 이성적으로 분석한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사방에서 조여오는 그 압력, 그 힘이, 거대한 힘이 눌러서 헌재도 움직인 거는 그건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분명하잖아요. 그죠. 프레임이 작용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프레임도 작동하고 있는데 지금 헌재가 사법부에서 내란죄 부분에 대한 판결, 1심 판결을 보고 탄핵 결정을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인지 아니면 헌재에서 이걸 하고 난 다음에 1심에서 판결을 하는 게 나은지 어느 게 더 사법적으로는 옳은 수순이라고 보십니까? 바람직하게는 어떤 구체적인 혐의가 있으면 그 혐의 여부를 가려지는 걸 보고하는 게 낫죠. 사법부가 먼저 하고 탄핵을 결정해요. 네, 근데 여기 네, 180일이라는 한계가 걸려 있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거는 강행 규정은 아니라고 보잖아요, 항상. 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늘어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형사재판이 동일한 사유로 진행 중일 때는 그 절차를 중지하고 결과를 보거나 그럴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걸 참조하기 위해서. 그 사법부에서 적어도 1심이라도 이게 내란이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갖고 인용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그걸 회피하려고 했는지 우리는 내란은 빼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버리잖아요. 네, 네. 그거에 영향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저도 같은 주장인데 우리 사법부가 뭔가 이상하다. 언론도 뭔가 이상하다. 뭔가 프레임 귀신 씌운 듯이 막 달려왔습니다. 내란으로 달려왔고. 헌재도 지금 팥소 뺀 찐빵처럼 이상하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보기엔 미쳐 돌아가는 건데 이런 미쳐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걸 멈추게 하려면은 사회에서는 어떤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돼요? 사회에서는 지금 말한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에 대해서 사회가 이거 스크린하고 필터를 하자. 네. 국민들 여론을 글로 환기시켜서 이런 부분을 잘 짚고 해야 된다. 빨리 몰아서
신속 처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이런 공론이 분출되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사이에 이미 사법부가 판단을 하고 헌재가 결심을 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네.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의 그 중요한 사례이고 역사에 남을 거니까 이 이상하고 모호한 점을 아주 정밀하게 잘 짚어서 굉장히 차분하게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여론이나 공론을 키워서 그걸 표출시켜야 되겠죠. 그럼 이제 헌재든 법원이든 이런 부분이 지금 사회적 감정이 마냥 그런 게 아니구나.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의문을 가지면서 그걸 짚고 해소하자고 한다 하는 것이 기류가 느껴질 정도로 강하면 법원이나 헌재도 당연히 그걸 고려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거를 지금 국민저항권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위 형태로 나오는데 이거를 또 야 그거 뭐 꼴보수 집단 뭐 태극기 집회 뭐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다 이렇게 폄하시키는 세력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정치 투쟁이 벌어져서 물타기처럼 가는데 이거 한국 사회가 뭔가 이렇게 스스로 이 중심을 놓쳐버렸잖아요. 막 세력 싸움으로 가는데 인민민주주의처럼 이걸 어떻게 브레이크를 거느냐. 그게 이제 뭐 언론이 좀 역할을 제대로 못 해온 건데. 언론이. 그지 언론도 보면 불경하듯이 이쪽 가서 구경하다 저쪽 가서 구경하다 그런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워놓은 그 화근이죠, 스스로 자생적 화근인데. 키워놓은 화근이다. 예, 그러니까 사회가 계속 그때부터 그 집단 감성과 분위기를 몰려다니는 풍조가 그 예전에 하면 박근혜 탄핵을 겪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반성적인 의식이 나오기보다는 그것이 계속 살아남아서 가끔가다 그 부채질 만한 게 살아오르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걸 배워버린 거죠. 국민들도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면 빨리 가서 불구경하자 이런 식으로 돼버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그거를 우리가 그 제동을 걸고 네. 우리 사회 이렇게 나가면 장기적으로 사회에 안 좋다 네. 하는 그런 의식이 환기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 부분을 적어도 주요 언론이나 미디어들이 그 부분을 인식해서 깨닫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네, 네. 자신들이 깨달아야 뭐 거기에 대해서 내놓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동안 초기에 잘 몰라서 마구 우리가 쏟아냈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차분히 앉아서 다시 짚어볼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을 사회적으로 정리하고 우리가 수렴을 해야 된다. 한 이런 동기부여가 자기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언론에서. 근데 네. 언론에서 그게 일어나야 뭐 그 사람들이 뭘 국민한테 메시지를 내든지 할 텐데 언론이 여전히 그 상태에 같이 휘몰려 다니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가만히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생기죠. 네. 하나를 좀 빠뜨렸는데.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언젠가부터인가 그냥 OX식의 양단론만 성해가지고 뭘 지적을 하려고 하면 그냥 편을 가잖아요. 네. 이쪽이냐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단순한 그 단세포적인 감성 눈법은 복잡한 사회 문제를 풀지 못하는데 네. 그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그런 기본 상식적 논의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참 큰 문제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근래 한 10년 사이에 와서 모르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져서 탄핵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부터 탄핵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사유 중에 하나가 탄핵이 너무 많아서 못했다. 근데 탄핵이 이렇게 남발되는 게 다수 야당, 집권 야당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그런 정치 행태 자체가 그게 정상적으로 봐야 되나요? 물론 미국에서 먼저 이제 탄핵이 몇 번 나오고 하다 보니까 따르는 것도 있지만.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그동안 해온 탄핵 소출을 해오면 그게 어떻게 정상적이겠습니까? 일반적인 법 기준이나 함정에 맞지도 않는데 안 될 걸 알면서 그 탄핵이 되면 직무가 정지된다라는 그 부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전력적으로 저지른 것이지. 네네네. 그 외국같이 직무정지라는 게 없었으면 한 건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제도의 맹점이고 우리의 또 국민의식도 문제죠. 네. 그리 따지면 그런 국회가 그런 남발하게 할 때는 국민 소환제 같은 걸 둬서 저런 국회의원은 다시 소환을 하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도 흠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느끼는 거는 이렇게 그 대통령제 이론상으로만 배운 행정부와 입법부가 대립할 때 이걸 해소할 길이 없다는 사례를 보는데
그때 그 다른 프랑스라는 데처럼 차라리 과거의 구원법처럼 국회 해산권을 줬더라면 네네. 이런 이상한 외통수는 안 빠지 않나. 네네. 그죠? 네. 국회 해산해서 국민들로부터 다시 여론을 물어서 국회를 재편하겠다 이렇게 나갔으면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게 옳은 일이죠. 네. 그리고 헌재를 재판관을 구성하는데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 이렇게 구성한 거 헌재 전문가를 뽑은 게 아니라 자기네 이익 집단을 대표하는 식으로 이렇게 헌재를 구성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그 당시에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40여 재판관 들어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거 갖고 다투잖아요. 이러한 재판관 구성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별로 좋지 않은 걸로 보여요. 우리가 옛날부터 어떤 요새 강화돼서 그렇지 옛날부터 가만히 뿌리를 뜯어보면 그 어떤 파벌적인 사고나 정파적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통령만 해먹냐. 네. 우리 국회도 지분이 있다. 네. 뭐 저기도 우리만 해먹기 힘드니까 대법원에도 지분을 주자 이래가지고 꼭 그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구성했는데 그건 좋은 방식도 아닌데 네. 우리 사회에 원래부터 깔려있는 그 어떤 나눠먹기 의식이라고 그러냐 파벌 의식이 그냥 자연적으로 밑받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식은 옳지도 않고 적절하지 않죠. 뭐 예컨대 보면 프랑스 같은 데 보면 사법평의회 같은 게 국가 최고 기구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모든 사법관을 추천을 하지 어떻게 대통령도 몇 자리 국회도 몇 자리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웃기는 소위 말해서 편마다 몇 개씩 지분을 나눠먹는 이상한 형태죠. 합작 형태로.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현행 헌법이 60 헌법 자체가 나눠먹기 헌법이잖아요. 중임제도 아니고. 그래서 DJ도 하고 YS도 하고 너도 나도 대통령 다 해볼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헌재도 그렇게 구성을 하고 다른 뭐 그것도 보면 나눠먹기 식으로 추천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스템들이 지금 굉장히 한계에 부닥친 것 같아요. 개헌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헌을 해야 된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할 대상인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몇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그런 데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87년 개헌으로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지고지선으로 그냥 막연히 만족하고 있다가 네. 여러 가지 그 사이에 흠이 벌어진 게 보이잖아요. 네. 지금처럼 뭐 국회하고 대통령이 충돌할 때 무슨 방안이 없다든지 네. 그 임명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 그죠? 아까 말한 대로 뭐 탄핵 시에 직무 정지하는 게 맞는 거냐. 네. 이런 것들도 나오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 사회의 어떤 구성하고 있는 틀이 네. 시대가 몇십 년 지나면서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보이니까 그 간격을 메우고 해소할 근본 장치된 연구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다 보면 그 가장 기본적인 설계도인 헌법에 대해서 한번 손을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개헌을 한다면은 국회에서 이 헌법안을 만들어야 될 텐데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이 어떻게 개헌을 하냐 이게 위원회를 만들고 쭉 하다 보면 또 충돌이 생겨서 더 혼란이 온다. 또 정치적으로 나는 그 개헌하게 되면 내가 불리해지니까 개헌하지 말자 이런 싸움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 싸움을 감수하고라도 개헌을 해야 되나요? 개헌은 국회에서 하면 좋은데 과거는 대통령도 발의권자잖아요. 있었습니다. 네. 과거엔 그랬습니다. 어쨌든 논의하면서 가급적이면 그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전문가 집단을 좀 손을 빌려서 거기서 국가적으로 정파적이 아닌 국가적인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문제 같은 걸 손을 대게 하는 그런 안을 내서 그걸 안을 전제로 토의하는 방식으로 가면 되겠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하지 말고. 그런 방법으로. 선거구 획정처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설명. 근데 방판사님은, 변호사님은 상당히 명쾌하세요. 늘 뵐 때마다 보면 제 질문도 사실 좀 까다로운 질문인데 금방 이해하시고 탁탁 정리하시는데 그건 비결이 뭡니까? 뭐 비결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의문을 저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틀 내에서 맞춰서. 근데 그런 생각을 지금 이제는 리타이어 하신 변호사로 보셔도 되죠. 근데 그때 한국 사회에 돌아가는 게 답답하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좀 미숙하다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우리 사회에 대해서 그 답답하고 이상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좀 비관도 많이 가지고 있고. 비관도 갖고 계시고. 제가 생각하는 사회 발전하고 안 맞다. 상당히 역행하거나 옆길로 빠진다는 생각을 들 때가 많아서 비감이 아주 많아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냐. 이번에도 그 유창경 서울 전 검사장이 뭐 쓰면서 검찰이 눈치를 보는 게 확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로들이 나서 한 말씀 해주시면 한국 사회가 듣긴 듣는 것 같아요. 원로 워낙 파워풀하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매번 나설 수는 없지만 한 번씩 쿵 던져주시면. 근데 우리 사회가 어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나 경험이나 열린 사람 말을 듣는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흐려진 것 같아요. 뭐 진영으로 편을 갈라서 그 사람한테 딱지를 붙이거나 시비를 하거나 욕을 하니까 그게 뭘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으면 그럴듯하다 그러고 그렇죠. 안 맞으면 공박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행태가 보기 싫어서 관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듣기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일단은 귀 기울여 듣는 그런 풍토를 잡아주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 대한민국 좀 답답합니다. 선진국은 됐는데 아직 못 따라가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물질적인 발전만 한 거지 선진국은 됐다고 보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문화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선진국은 안 됐어요. 이제 앞으로 그걸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